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야, 잉글랜드가 유로 2024 결국에는 결승전까지 오르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일인데, 근데 이 올리 왓킨스 선수가 사실은 손흥민처럼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결승골을 넣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홍명보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무언가가 무엇인지, 홍명보 감독은 또 무슨 의중으로 이 자리를 수락한 것인지 이 인터뷰 한번 전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입을 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7월 10일 울산 HDFC와 광주 FC의 경기를 마치고 이정효 감독이 이거 이기고 엄청 좋아하던데, 여하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그 욕먹을 만한 부분은 사실 KFA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KFA에게 제시 마치는 사실은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는 뉘앙스를 피력을 했었고, 심지어 이제 연봉 협상도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고, 미팅 때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3D 모델로 아예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비트 바그너,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좋고 커트라인도 좋고 국내 상주도 좋고 다 좋고, 심지어 국내 양민혁, 이한범, 엄지성 등의 유망주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있고 조사도 확실히 해오고, 경기 운영 혹은 훈련 방법, 최종 예선에서 만날 중동 팀들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담은 50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하면서 열의를 보였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한국 대표팀에 오려고 했던 감독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원서도 않는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팬들이 야, 이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쳐다도 보기 싫다, 도대체 무슨 인터뷰 했는지 꼴도 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씩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현재 한국 축구의 이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자, 일단은 질문과 답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전에서 졌습니다. 졌고 홈팬들에게 엄청난 야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뭐 야유 받을 만하죠.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심지어 지기는 했지만 여하튼 욕을 엄청나게 먹는 그런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KFA를 향한 비판이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는데, 아니 어떻게 감독직을 수락하게 된 거냐? 요즘에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홍명보 말 바꾸는 속도.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 홍명보 선수가 말 바꾸는 속도로 달려왔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키시면은 키시면 제 스스로 높이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라이브를 키면은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 이 말 뒤집는 속도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서 가고 싶지 않았고, 10년이 조금 지났다. 울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좋은 시간도 있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축구인 홍명보의 삶의 무게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했는데, 그런데 2월부터 내 이름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정말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는 일단은 제 앞에 홍명보 감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의 말을 믿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이 인터뷰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 2월까지는 자신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다.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고, 7월 5일 이임생 기술이사가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자, 이것도 제가 한번 그 믿어보는 마음으로 일단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이 이사가 말한 거는 MIK 기술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KFA가 MIK 철학을 발표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축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휘저놓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축구가 원하는 어떤 모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부합한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거겠죠. MIK 기술 철학.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과거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KFA에서 행정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나름 일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일에 대해 관심이 컸지만 이제 마무리 짓고 나오지는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중요한 건 실행인데 이 실행을 누가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결국엔 국가대표팀 감독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본인이 이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다른 감독 두 분을 만났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유추할 수 있냐? 자, 이 인터뷰를 믿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시 마치 감독도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다비트 바그너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난 PPT를 준비해 왔지만 근데 이임생 기술이사는 MIK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맞춰줄 감독을 원하는 거지 자신의 어떤 철학을 막 이야기하면서 고집을 부릴 감독을 데려오고 싶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당장 결정 내리지 않고 이임생 이사가 돌아갔고 자신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두려웠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전하는 게 두려웠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다가 그 이후 무언가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대요. 자,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두려움이 컸고 어떻게 보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실패했던 과정과 그 이후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생겼다. 저는요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제 바로 앞에 있고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지인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결정 과정,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던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괜찮은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강한 팀으로 만들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대표팀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 어쨌건 이 결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면은 자, KFA가 원하는 어떤 철학이 있었고 다른 외국인 감독을 만나봤는데 그런 감독들은 사실은 자신의 철학이 더 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가가지고 MIK 이거 알지 않냐? 한국다운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 홍명보 당신이 최고다. 이 일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국가대표팀 예전에 2014년에 맡았을 때 진짜 최악이었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실패한 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칩시다. 거기까진 좋아요. 거기까진 좋은데 근데 이 뒤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한국 축구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KFA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KFA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한 사람은 구단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K리그 감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유체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그런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예전같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팀 K리그 감독을 데려간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럼 홍명보 감독은 적어도 이번 K리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여기에 남고 그리고 이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을 좀 갖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다음 감독을 데려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대표팀 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만약에 그 대의를 지키기 위함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K리그의 그 감독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2014년 홍명보와 지금 홍명보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지금 또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 질문 중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박주호 전략강화위원이 유튜브에 자기 소신을 밝혔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다.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영상도 봤고 내용도 다 확인했다. 개인적인 생각은 박주호 위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을 통해서 굉장히 전략강화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열심히 했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축구계에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 존중받으면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존중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 문제들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는 것은 너무 이게 일치가 너무 불일치가 심합니다. 지행합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완전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겁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의지를 다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뭐 정책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당장 이 국가대표 감독을 그냥 맡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뭐 외국인급의 어떤 그 외국인 감독급의 어떤 연봉까지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이임생 기술이사의 그 인터뷰까지 미루어 봤을 때 진짜 사리사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울산 마지막 경기를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팬들에게 인사했는데 욕 이제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서 결국에 그라운드 떠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냐? 뭐 어떤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자신을 버리면서 저는 가겠습니다. 무슨 이제 나는 없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국가대표팀에 헌신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쨌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가치들을 뿌리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모순을 만들어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쉽다. 어, 다행인 거는 축구계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박주호 선수의 폭로에 대해서 이천수 선수가 소신 발언하면서 선배들이 못났다. 박주호 선수한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채널에서 선배들이 좀 멋있게 늙어야 되는데 얼마나 멋없게 돼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박주호 선수가 답답했으면은 주호 같은 후배가 그럴까. 주호에게 솔직히 미안하다. 내부 고발 이미지를 가져가면은 이 주호는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이 선배들이 해줘야 되는데 후배들이 하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못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영표 그 해설위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주호는 거짓말한 게 없다. 무슨 고발이냐?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한 그 이야기 중에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게 뭐 물론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선배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목소리 하나하나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홍명보 감독이 개인적으로 좀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자신이 힘들었던 그 장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뭔가를 일으키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자체는 저는 솔직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K리그 팀을 떠나면서 그리고 이제 후배들의 어떤 소신 발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뭔가 막무가내처럼 진행되는 어떤 느낌을 줘버린 것.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몽규 회장인데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 퍼거슨에 대한 이야기 퍼거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더니 퍼거슨이 와도 55%는 반대할 거다. 야, 진짜 레전드죠. 여하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반면 야, 이거 영국의 클린스만 아니냐라고 욕을 먹고 있던 감독이죠. 바로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영국이 심지어 유로 결승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어마무시한데 사실은 경기가 쉽지 않았어요. 전반 6분에 네덜란드가 어마무시한 그 원더골로 6분 만에 1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전반 한 17분쯤인가요? 케인이 이제 페널티 에리어에서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dumfries의 어 발을 좀 높게 들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 스터드로 이제 케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PK 선언이 됐고 결국에 페널티킥이었는데, 야, 상대 키퍼가 여기 잘 봤거든요. 방향 잘 봤는데 케인의 킥이 조금 더 정교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유로 결승을 진출하게 되는 이제 초석, 일단은 1대1 동점을 만드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던 상황에서 일단 80분 때 케인이 이제 교체가 됐고 케인 대신 들어온 올리 와킨스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데, 자, 이 찔러주는 공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올리 와킨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올리 와킨스가 감각적인 빠른, 그러니까 한 박자 빠른 슈팅을 딱 가져가면서 반대쪽 골대 바라보는 요 슈팅을 통해서 결국에는 2대1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슈팅이었죠. 이게 어마무시한 슈팅이었고 결국에는 잉글랜드를 유로 결승으로 이끄는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레전드. 한 건 했네. 그쵸? 한 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잉글랜드가 2대1로 이겼는데, 오늘 경기력 잉글랜드에 대해서 크게 비판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오늘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이번 유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편에 속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 와킨스가 이제 그 골을 넣은 게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요때까지만 해도 네덜란드가 이제 동점골이 아니라 역전, 그러니까 그 결승골을 넣고서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그리고 이제 80분 때 이 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해리 케인을 빼고 올리 와킨스를 넣은 이 결정. 올리 와킨스가 이제 딱 9분 뛰었는데 4번 공을 만졌거든요. 4번 공을 만졌는데 2번 패스했고 하나는 슈팅해가지고 골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공소유를 빼앗겼는데, 여하튼 알짜배기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공격수가 골 넣었으면 됐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무관저주에 케인이 빠지니까 바로 또 잉글랜드가 골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올리 와킨스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케인 많이 다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킨스가 손흥민처럼 하겠다라고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별리그 때인데, 이번에 경기를 뒤바꾼 거는 가렛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과감한 용병술이었다. 후반 35분, 그러니까 그 80분 때죠. 케인과 포든을 불러들이고 올리 와킨스와 콜 파머를 투입했다. 왜 그렇게 콜 파머 안 쓰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여하튼 정확히 이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합작을 합니다. 파머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공급했고 왓킨스가 이어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드프레이를 제쳐서 슈팅을 했는데, 야, 손흥민처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때 당시에 했던 얘기는 케인과 함께 뛰고 싶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했던 것처럼 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케인과 자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스루 패스를 꼭 케인에게 받아야 했던 건 아니죠. 여튼 콜 파머에게 스루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골을 넣는 장면이었는데, 야, 이게 진짜 멋있긴 했습니다. 이 동작들의 연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부분, 퍼스트 터치로 잡아놓고 등지는데 이 등진 상태에서 막 버티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한 박자 빠른 슈팅에 그대로 반대쪽 골대로 넣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원샷 원킬 손흥민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어필을 했고, 줄곧 벤치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이쯤에서 또 주목받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 어쨌건 2018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갔고 네이션스 리그도 4강. 2020년에 유로 결승까지 갔었죠. 이때가 이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우승하나 했는데 잉글랜드가 이때도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야, 망했다. 이 정도 망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2022년에 월드컵 8강까지 가더니 결국에는 2024년 유로 결승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 상대는 이제 스페인이 되겠죠. 여하튼 잉글랜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우스게이트가 그 한동안
아, 왜 이렇게 경기력을 그지같이 만들어놨냐. 사실상 이제 클린스만 아니냐. 영국의 클린스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분명히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이 지역 감정에 굉장히 또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도 했고, 심리적으로 선수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전술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있지만 여하튼 어떻게든 팀에게 좋은 성적을 안기는 것은 팀의 단합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죠.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올리 와킨스가 이제 그 탑 자리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이 뉴스가 이제 또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 기용하는 것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공격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튼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더보이 허스퍼에서 토트넘은 벨기에 공격수 로이스 오펜다 영입에 관심이 있다. 근데 오펜다는 이제 중앙 스트라이커로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이 선호하는 좌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영입 아니냐라고 이제 이 영입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이 어쨌건 이 중앙 공격수를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루이스 오펜다라는 선수는 중앙 공격수로만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중앙 공격수로 만약에 이 좀 두고 싶어 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손흥민 말고 손흥민과 좀 다른 느낌으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히샬리송의 대체자를 원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선수는 그런 느낌의 선수도 아닙니다. 왜냐면 키가 177밖에 되지 않고 왼쪽과 오른 그 중앙 공격수를 뛸 수 있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이 중간에서 뛰고 이 선수가 왼쪽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다재다능한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손흥민 선수의 직접 백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영원히 토트넘에서 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은 손흥민 선수의 떠남을 대비하는 느낌의 영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선수는 이제 오른발잡, 양발잡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선수이긴 하지만, 근데 루이스 오펜다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나산 데이비드나 아니면 페드로 네토 같은 어떤 윙어들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를 지금 이제 윙어로 쓰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중앙 공격수 혹은 이제 윙어 자리를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격수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이스 오펜다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토트넘이 얽히고 있는 공격수들 중에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네트의 5,500만 유로보다 현재 시장 가치가 500만 유로 더 높은 6천만 유로의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마켓 밸류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과연 토트넘이 어느 정도의 돈을 써가지고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가장 출전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하는 영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를 탑에서 그리고 득점을 하는 모습을 훨씬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적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파 유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일정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가 시작하죠. 그 경기들도 주요 장면들, 그리고 어떤 전술적인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께 싹 다 모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신 소식 전달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국내외 축구 소식들 어떻게 생각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